자, 그럼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화두는 물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지표는 유가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의 조정은 네, 인플의 이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전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버 생활을 하고 있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헤지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지금은 바이오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이제 바이오 관련한 것들을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좀 쉽게 알려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채널을 열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주식 운용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삼성생명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이제 주식만 계속 해왔고, 기관에도 뭐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가 이렇게도 이제 경험을 했고요. 운용사도 좀 몇 군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만 이제 보고 왔었는데, 최근 한 3년 정도는 바이오가 이 섹터가 재밌어서 바이오에 좀 심취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거의 운영을 보니까 20년 넘게 그렇게 해오셨더라고요. 네, 한 28년 정도 했습니다. 예. 그럼 확실히 이제 기관 사이드에서 네. 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뷰 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시점이 네. 또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요동치고, 특히나 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연저점을 경신하는 네.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네. 혹시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고 또 중요한 그런 볼만한 지표가 무엇이 있는지 네.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제가 바이오를 최근에 많이 보다 보니까 바이오 중심으로 해도 시장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이오가 어느 기업들보다도 이 바이오 산업이 주체가 돼서 이 산업을 최근에 이제 랠리를 이끌고 왔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가장 먼저 약간 비실비실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산업들도 같이 꺾였는데, 최근 2년 동안 바이오 쪽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이오가 이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IT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바이오 주식에 투자한 게 거의 지금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랭킹 한 50위까지 이렇게 뽑아보면 전부 다 IT라든가 그 이외의 기업이고, 바이오가 50위 중에 한 개도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예,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바이오 주식이 50위 안에 단 한 개도 없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바이오로 다 어떻게 시장을 볼 수 있느냐? 대신 기술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AI하고 바이오 쪽하고 이 두 개의 양대 산맥이 끌고 왔는데, 바이오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든 아니면 바이오로 설명하든 전혀 상관이 없고, 바이오 주식은 최근 2년 동안 2019년, 20년에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주춤하면서 올해부터는 약간 같이 주춤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자, 그럼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완전히 다 꺾여서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냐,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바이오 산업의 혁신은 이제 시작이 됐을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저희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정은 어느 정도 그야말로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다시 이 혁신이 어떤 형태로든 일어나겠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금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성장주니까 좀 금리에 예, 맞습니다. 맞죠. MIT의 랭호 교수라고 상당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벤처 기업을 굉장히 창업을 많이 시킨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그랬다 그럽니다. 바이오 산업은 이제 시간과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기술적인 혁신이 있어서
금리가 싼 돈이 있고 시간만 있다 그러면 뭐든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금리는 상당히 바이오한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오 쪽으로 돈이 덜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시간을 또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오가 주춤한 거는 팩트인데 적정 금리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바이오의 혁신을 꺾지는 못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의 조정은 어느 정도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제 중요한 지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라든가 환율 이런 것들은 위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화두는 물가이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지표는 유가다 이런 거고요. 유가가 76불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기존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넘은 상태이고 이게 얼마나 진전되는지는 지금 성급하게 예측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는 차분하게 지켜보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유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면은 키 인덱스 그런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예. 이게 지금 뭐 각국의 공급망 병목 현상과 더불어서 최근에 또 중국 쪽에서 이제 그런 에너지 관련해서 쇼티지가 네.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는 건데 확실히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지 좀 진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혁신의 양대 산맥이 IT,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외부 환경, 뭐 특히나 금리 같은 경우에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지 않는다면은 이 혁신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이러한 그런 성장 테마, 산업 네. 중심으로 쭉 증신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네. 이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이오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되게 좀 좋게 보셨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또 최근에 좀 힘을 못 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이오 얘기 나오면 항상 그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를테면 나스닥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바이오로 인해서 실적도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PER 밸류에이션을 보면 뭐 그렇게 높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인데 막 시가총액이 막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해서 항상 우리나라 그런 기업의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약간 그 맞는 부분도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 미국에서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그 업체들, 그러니까 항암제를 만들기 위해서 임상 3상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한 600개 남짓이 어떻게 보면 중견 업체들입니다. 대기업들이 아니고요. 그거는 뭐로 의미하냐면 계속 돈만 쓰는 거죠. 그러면서 임상 1상, 2상, 3상 해서 돈을 쓰면서 항암제를 이제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적자를 불구하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계속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그런 이제 연구 개발을 이전에는 대기업 빅파마들이 해왔는데 그 역할들을 지금은 기술의 혁신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조금 이해는 잘 안 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의 민주화가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독점이 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대기업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NGS라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 가위 등을 아주 그 비싸지 않은 돈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왔고 그래서 이제 약을 진짜 우리가 개발할 거야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적자를 계속 이제 만들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해온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3상만 600개니까 그 뭐 몇천 개 되는 회사들이 임상 1상 그 다음에 2상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들은 모조리 다 적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는 빅파마들이 그 항암제를 연구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티가 안 났었는데 그 역할들을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나눠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말씀하신 중에 고밸류에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제 상장돼서 우리나라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목적이 아니라 아예 그냥 회사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해서 이 좋은 기술을 우리 회사를 그냥 팔아버리겠다. 이게 목적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상장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350개 정도가 1년에 매년 이제 창업이 됩니다. 그 중에서 IPO에 올라오는 거는 단 10개 남짓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비상장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미국 대비해서 훨씬 더 높다라고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불편한 거는 약간 너무 비싼 가격에 IPO에 대해서 올라오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시장이 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약간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미국의 빅파마들을 보면 네. 거기는 당연히 이제 뭐 PR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밑단에 중소형 그런 제약사들을 보면 우리랑 똑같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비상장 쪽에서는 확실히 좀 바이오 기업들이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예. 그건 이제 팩트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5년 그때부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예. 주가가 오르고 예. 뭐 임상 개발한다 그러고 뭐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조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게 그때도 사실 그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올랐고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막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대량의 그런 괜찮은 신약들이 나왔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또 그런 차원에서 한때 또 되게 핫한 기업이었죠. 신라젠, 네. 그리고 헬릭스미스. 네. 한때 뭐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임상 상상을 실패하면서 주가가 또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약간 시장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 삼상이 한계인가? 이상 끝나면 팔아야 되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꾸로입니다. 뭐가 거꾸로냐면 네. 임상 이상이 상당히 어려운 고비고요. 임상 이상을 이제 성공할 확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POC라고 하는데 네. 사람한테 정말 이게 약으로서 이제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증명하는 걸 POC라고 하는데 네. 임상 이상이 그거를 해내는 거죠. 임상 일상은 부작용이 있느냐 하는 거고요. 여기는 대부분 이제 통과를 많이 합니다. 한 60% 가까이 통과를 해요. 네네. 부작용만 없으면 그냥 네네. 통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임상 이상에서는 약효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약효를 증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언뜻 이 메커니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비임상 동물 실험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 쥐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임상을 할 때는 우리 사람한테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오는 그 괴리감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쥐한테 놓은 거를 사람한테 놓으면은 당연히 이제 부작용은 약간 덩치가 크니까 덜 할 수는 있는데 쥐한테 먹혔다 그래서 과연 사람한테 먹힐까 하는 거죠. 그게 임상 이상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효를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마의 계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상 일상 통과될 때는 대개 주가가 한 1배에서 1배 반 정도 오르지만 임상 이상이 통과가 되면은 거의 3배, 뭐 많게는 한 4배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임상 원래 이제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네. 임상 3상이 통과될 확률은 58%예요. 전체적인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 통계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2019년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한 3-4개의 임상 3상 갖다 모조리 다 이제 후퇴를 한 거죠. 네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럴 수 없는 확률상으로도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그 중에 적어도 한 2개 정도는 약을 받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한마디로 하면 약간 미숙했다 이런 이제 표현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상을 할 때 임상을 설계할 때 그 노하우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이 임상 3상을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약이 지금 나온 게 4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네네. 제대로 된 임상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거고 그거는 몇 개 회사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일반 회사들한테
알려지거나 이러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약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 때 CEO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CRO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다 이제 같이 있어야지만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데 임상 설계할 때 그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하는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황당한 그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이 바뀌었다는 둥,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2년 남짓 지났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그 속도는 좀 느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기업을 아예 그 노하우 있는 기업을 인수해서 통째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돈과 그 다음에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안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흡수를 하려고 해요. 아까 쉽게 얘기를 해서 350개의 기업이 매년 네. 벤처 기업으로 탄생을 하는데 그 업체들이 과연 그 모든 인프라를 갖추면서 임상 3상의 그 이제 임상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올라오고 있느냐 하는 거는 정말 의문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쪽에서 그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 큰 회사들이 인수 M&A 하면서 그걸 통째로 흡수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해외에 나가서 그 연구개발 하셨던 그런 박사님들이 최근에 또 많이들 돌아오셔서 창업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좀 나아지는 것들을 여러 군데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뭐 임상 상상까지 진행하거나 그 경우에는 이제 노하우가 부족해서 네. 약간 좀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네. 근데 중간에 그럼 기술 수출을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네.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수가 있겠네요. 기술 수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의 거의 50% 이상이 비임상에서 해요. 그러니까 물질 단계에서 괜찮다는 게 빅파마에서 보면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임상 일상에서는 기술 수출을 많이 안 해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일상에서는 저 회사가 두드러지게 좋다라는 거를 드러낼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부작용만 없으면 임상 일상 통과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임상에서 사가든가 아니면은 임상 이상이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하고 저거는 약으로서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우리가 가져가서 약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술 수출은 확률이 전임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임상 이상이 오히려 끝났을 때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